여러분 안녕하세요, 흑곰입니다. 드디어 지난 2월 23일 현대에서 아이오닉 5를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2월 2일 공개였다가 2월 16일로 1차 연기, 그리고 23일로 2차 연기를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환경부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서 계속 연기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공개 당시의 영상이나 자료 이런 걸 찾아봤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현대자동차 공식 사이트나 유튜브 채널 이런 데 들어가도 올라와 있는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한테 공개를 해놓고는 왜 이렇게까지 감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공개된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행거리. 사실 이 아이오닉5의 주행거리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현대에서 환경부 기준으로 자체 테스트를 했을 때 410에서 430km 정도를 갔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현대의 주장이지 아직 공식적으로 인증된 주행거리가 아닙니다. 환경부 인증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여기서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EGMP를 공개하면서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말했어요. 물론 단서를 붙였죠. 차종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아이오닉5는 500km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첫 차부터 이렇게 500km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굳이 500km를 얘기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 실주행거리입니다. WLTP든 환경부 인증거리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차의 실주행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실주행거리를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도 실주행거리는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이 주행거리 논란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개 현장에서 논란이 된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99%가 남아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279km로 찍혀 있어요. V2L, 즉 차량의 전원으로 지금 외부 기기를 쓰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쓰고 있는 외부 기기가 이 커피포트 하나거든요. 이게 주행거리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 주행거리라는 게 운전 습관에 따라 크게 변하고, 고속으로 주행할수록 배터리 소모가 큰 전기차의 특성상 고속으로 정말 주행을 많이 했던 차라면 일반적인 주행거리보다 짧게 표시가 됐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차라서 주행거리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이런 장면까지 보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행거리에 관한 내용은 환경부 인증이 끝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인증거리가 롱레인지 기준으로 300km대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코나 EV의 재원인데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406km입니다. 물론 코나 EV보다 아이오닉5가 더 크고 아마 무게도 더 무거울 거예요. 하지만 코나 EV의 배터리가 60kW시고 아이오닉5 롱레인지의 배터리가 72.6kW시로 배터리 용량이 더 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아이오닉5 롱레인지의 주행거리는 400km 이상은 충분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주행거리만 놓고 본다면 EGMP의 장점을 크게 체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행거리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바로 가격일 텐데요. 아이오닉5의 옵션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 이렇게 두 가지 틈으로 나눠져 있고, 익스클루시브는 5,200에서 5,250만원, 프레스티지는 5,700에서 5,75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H트랙, 즉 사륜구동이 선택품 옵션으로 들어있어요. 사륜구동이 왜? 테슬라도 후륜, 사륜 선택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문제는 아이오닉5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차량 가격에 따라서 보조금을 받잖아요. 6천만원 미만이면 100%를 다 받고 6천만원에서 9천만원 사이면 50%, 9천만원이 넘어가는 고액의 차량들은 보조금을 못 받고, 이런 식인데, 문제는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차량 가격에서 옵션 가격은 제외가 돼요. 즉 차량 트림의 기본 가격만 가지고 전기차 보조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아이오닉5는 현재로서는 어떤 트림을 선택해도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올해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전비에 따른 퍼센테이지 감소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아이오닉5에 옵션을 추가해서 차량 가격이 7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돼도 기본 깡통 차량과 똑같은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이건 현대가 법의 허점을 좀 노린 것 같은데, 테슬라도 모델 3나 Y의 가격 기준을 스탠다드 레인지 후륜 모델로 잡고 롱레인지나 퍼포먼스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이런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이오닉5만 월등한 가격 경쟁력을 갖습니다. 비슷한 동급으로 치는 모델 Y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모델 Y 롱레인지 사륜 차량이 6,99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오닉5 프레스티지는 5,700만원 정도 해요. 여기에 옵션을 1,200만원 넣어서 모델 Y 롱레인지랑 비슷한 가격대가 된다고 해도 보조금을 600만원가량 더 받기 때문에 결국엔 아이오닉5가 훨씬 저렴한 차량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모델 Y의 주행 성능, 뭐 주행거리 같은 것도 포함이 되겠죠. 이것과 아이오닉5의 가성비 대결이 되는데 사실 이게 공정하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단순히 테슬라가 아이오닉5의 가격으로 밀리니까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포르쉐 타이칸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 포르쉐 타이칸이 깡통 가격을 5,900만원으로 선정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바퀴도 없는 그냥 몸체만 5,900만원으로 선정을 하고 타이어, 모터 이런 거 추가하는 걸 전부 다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실제 차량 운용에 필요한 옵션을 다 추가하면 차량 가격이 1억 5천이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 차량의 기본 가격은 5,900만원이기 때문에 이 타이칸은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타이칸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아니고 한 가지 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옵션까지 포함한 최종 차량 가격으로 보조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비싼 거를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막히니까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리한 건데 이런 법의 허점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에는 악용을 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아직 정확한 가격대와 보조금이 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오닉5는 3천만원대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기사는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시는 국고보조금 800만원에 서울시 보조금 400만원, 맥시멈으로 봤을 때 총 1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아이오닉5의 가장 낮은 트림인 익스클루시브가 52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5200만원에 이 1200만원을 빼도 4000만원이에요. 즉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3000만원의 구매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1200만원이라는 금액이 보조금을 100% 다 받았을 때 얘기입니다. 보조금이 깎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차량 가격이 6천만원이 넘어가거나 전비가 떨어지면 이 보조금이 줄어들거든요. 자, 이 보조금에 대한 걸 이해하기 쉽게 이미 보조금 배정이 끝난 모델3 리프레시 모델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100%는 800만원이고 모델3의 트림은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롱레인지, 퍼포먼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퍼포먼스는 가격이 6천만원이 넘어가서 50%가 삭감된 400만원을 시작을 하고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와 롱레인지는 800만원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에 전비에 따른 퍼센테이지 삭감으로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730만원, 롱레인지는 750만원, 퍼포먼스는 375만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자체 보조금도 여기서 동일한 비율로 삭감이 되는데요. 즉 차량 가격이 6천만원 이하라고 무조건 100%의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란 겁니다. 주행거리와 가격에 대한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으로는 공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eGMP라는 전기차 전용의 플랫폼을 도입하면서 일반 차량보다 훨씬 넓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아이오닉5가 투싼과 비슷한 크기의 차량이지만 3m라는 어마어마한 휠베이스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eGMP 플랫폼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오닉5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그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간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트렁크입니다. 다른 전기차들은 엔진이 안 들어가니까 그만큼 엔진룸이 남네? 그럼 거기도 트렁크를 만들어서 공간을 활용하자 이런 느낌이라면 아이오닉5는 다들 프렁크 하니까 만들어야겠네? 근데 공간을 따로 빼기는 좀 어려우니까 대충 구색만 갖추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나마 스탠다드 모델은 앞에 모터가 없으니까 57리터까지 공간이 나오는데 롱레인지는 24리터밖에 안 나와요. 그마저도 보시다시피 이런 모양이라서 용량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럴 거면 굳이 만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프렁크는 사실 차량 전체로 보면 부수적인 거니까 이 프렁크 때문에 배치를 다시 짜고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이 프렁크를 없애고 우리는 넓은 실내 공간을 위해서 오버행을 최소화하고 프렁크로 이용되는 공간도 최소화해서 준중형 SUV급 차체에 4m의 휠베이스를 가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와닿지 않았을까 하네요. 이걸 보고 든 생각이 요즘 이상한 원룸들 많잖아요. 화장실이랑 싱크대랑 같이 놓거나 현관에 싱크대 놓고 문 하나 달아놓고 분리형 원룸이다 이러고 실사용과는 좀 동떨어진 그냥 기능이 있다식의 구성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게 모델 S와 타이칸의 프렁크인데요. 딱 봐도 깔끔하고 누가 봐도 그냥 아 여기는 프렁크구나 짐을 위한 공간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이오닉5는 프렁크라기보단 엔진룸의 느낌이 더 커요.
다른 차량들은 트렁크에서 짐을 빼면 오, 편해 보이네? 차에 저런 공간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라면 아이오닉 5는 굳이 저기서? 이런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트렁크의 용량은 둘째친다 해도 이곳이 수납 공간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해 보여요. 물론 이게 장점은 있습니다. 정비하기는 편하겠죠. 그래도 명색이 트렁크라고 만들었다면 이 주변에 가림막을 해서 정비할 땐 가림막을 분리하고 좀 정비를 하고 평소에는 이 주변 것들을 가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여기가 편해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어쩌다 한번 쓰는 용품, 그나마 여기 뭐 조금 공간이 있으니까 짱 박아둔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트렁크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뭐 최소한 가림막 정도는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오닉 6나 7 이런 모델이 나올 때는 아예 배치를 좀 튼다던가 하는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실내를 살펴보면 대시보드 옆에 이렇게 자석으로 메모나 사진 같은 걸 붙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감성적인 면으로 접근을 좀 한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아이오닉 5가 포니를 오마주해서 만든 차인데 정말 옛날에는 차에 가족들이나 뭐 애인 사진 이런 거 붙여놓고 다녔었잖아요. 그때의 감성을 공략하고 만든 것 같습니다. 포니의 단순한 외적 부분이 아니라 이런 감성적인 측면도 연결하려 했다는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좋든 나쁘든 일단 여러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좋은 거 나쁜 거를 가려내고 이런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실용적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오닉 5가 실내 공간을 많이 생각한 것 같다라고 느낀 점이 이렇게 글러브 박스도 슬라이딩식으로 만들어서 공간을 좀 넓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했던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있는데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보기 전에 전 여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의 차량들은 변속기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아이오닉 5는 전기차다 보니까 변속기가 없어서 이 부분의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 거죠. 저는 이게 전기차의 그리고 EGMP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플랫폼의 특징이지 좋다 나쁘다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이쪽에 공간적 여유가 생기겠는데 여기를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하거든요. 일상 주행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뭐 차박이나 기타 다른 상황에는 유용할 수가 있겠죠. 제 느낌에 현대에서도 이 공간에 대한 답을 좀 못 찾은 것 같아요. 공간이 생기긴 했는데 뭘로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비워져 있으니까 너네가 편하게 써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진에서는 여기다가 신발을 두거든요. 요즘은 드라이빙 슈즈를 따로 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특히 힐 신으신 분들은 이게 거의 필수죠. 근데 그렇다고 신발을 여기다 두면 운전하다가 신발 밟을 수도 있고 페달이랑 간섭이 생겨가지고 엄청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신발을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뭘 둬야 될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신발을 좀 어필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아까의 그 프렁크에다가 뒀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아이오닉 5 프렁크에 계속해서 꺼내 신어야 되는 신발을 넣는 거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별론데. 그래도 이 공간이 차량 청소할 때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셜 아일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었죠. 이 센터 콘솔이 앞뒤로 움직이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게 굳이 필요한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이게 유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앞좌석으로 눕혀놓고 쉬어본 적이 있으시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시트를 뒤로 눕힌 상태에서 누워있으면 이 컵홀더 쪽이 생각보다 멀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하면 상체를 꼭 들어야 되고 이 팔걸이도 좀 위치가 이상하니까 팔을 걸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센터 콘솔이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팔을 걸치기도 편하고 컵홀더에서 뭘 가져오기도 좀 편해지겠죠. 반대로 뒷좌석을 이용할 때도 뒷좌석을 접어서 누워있으면 아무래도 레그룸 같은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콘솔 쪽이 먼데 이걸 당겨오면 누워있을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제가 느끼기에 현대가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아이오닉 5가 단순히 차량을 넘어서 여기가 하나의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차박은 아직 안 해봤는데 차 안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전기차는 충전도 해야 되니까 차 안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은데 그동안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가 일상 주행에서도 유용한가라는 의문이 계속됩니다. 컵홀더와 암레스트를 제외하면 다른 수납 공간이 너무 밑에 있어요. 보통의 차는 암레스트 밑에도 수납 공간이 있지만 센터 콘솔 쪽에도 공간이 있어서 간단한 건 거기다 두어가지고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차키, 핸드폰, 지갑 같은 거를 이제 그런 데다가 두는데 아이오닉 5는 그 부분이 없으니까 센터 콘솔 수납도 이렇게 바닥에 있고 암레스트 수납 공간도 바닥에 있어요. 공간은 넓지만 사용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을 하나의 휴식 공간으로 본다는 접근은 괜찮았지만 그로 인해서 일상주행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네요. 너무 차박만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뒷좌석을 좀 살펴볼게요. 이 실제 차량이 찍힌 사진을 보면 거의 그랜저급의 뒷좌석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진이 있어서 이 사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뒷좌석이 리무진 뺨치는 크기인데 이 사진은 연출된 사진이고 실제로는 뒷좌석이 이렇게까지 넓지 않습니다. 사진의 구도를 방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뒷좌석을 더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운전석 시트를 없앤 상태입니다. 지금 사진의 끝을 보시면 안전벨트가 보이실 텐데 원래는 이렇게 안전벨트가 시트에 가려져야 됩니다. 뒷좌석이 넓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크기는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오닉 5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세세한 부분이 많죠. 대표적으로 V2L이 있고 비전 루프,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런 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량의 옵션이다 보니까 다음 편에서 따로 담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최초로 적용한 차량이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 아이오닉 5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견제를 너무 신경 쓰느라 급하게 나오지 않나 싶네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 아쉽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다듬었다면 훨씬 좋은 차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다못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주행거리랑 가격이라도 좀 정해지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사전 예약부터 시작하는 건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2편인 옵션 얘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